위험의 처리 방법, 관리 방법도 있죠. 거기 네모하시고요. 위험의 처리 방법, 관리 방법, 네모. 별표 2개 합니다. 자, 먼저요. 양가로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죠. 제외 동그라미 하세요. 이 제외라는 말이나 회피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제외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위험한 거는 제외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제외시키라는 말은 결국 안전한 데만 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줄칩니다. 안전한 데만 투자. 그럼 결국 뭐예요?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거? 은행에 저금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국공채,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뭐 참고로 그러면 참고고. 자, 그다음 양가로 이번은 별표입니다. 보수적 예측 줄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뭐냐? 수익은 낮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줄치셔야 돼요. 수익은 낮게 예측. 그리고 낮게 동그라미. 거기를 높게로 잘래요. 그게 딱 별표예요. 낮게. 하지만 비용이나 위험은 높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높게 추정이 예측이에요. 비용은 높게 추정, 높게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는 투자를 할 때 여기서 수익이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고요. 수익을 너무 높게 보고 너무 높게 예상을 하면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 누가 와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한 20% 난다. 그러면 우리는 10% 정도 나겠구나. 이렇게 수익을 어떻게 예측해라? 낮게 잡아라. 그래야 위험이 처리가 되잖아요. 지금 위험의 처리 방법 공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보이세요? 그게 줄차돼요. 그러니까 기대 동그라미, 하향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익을 낮추라는 얘기죠. 기대를 낮춰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별표입니다. 거기 줄칠게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동그라미 1번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밑줄 그 밑에 줄에 높은 할인율 적용 높은 동그라미하고 이 별표예요. 낮은으로 잘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원래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참고로 상품권 가지고 해볼게요. 상품권. 딱 이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상품권이 2개 있어요. 롯데백화점 상품권하고 그냥 이름도 없는 상품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상품권을 들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죠. 그럼 100만 원짜리 상품권 들고 가면 100만 원 다 줘요? 돈을 좀 빼고 줘요? 할인을 하고 주죠. 그죠? 그럼 내가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들고 갔더니 5%를 빼고 95만 원을 나한테 줘. 자, 그런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품권을 100만 원짜리 들고 가니까 롯데백화점보다 현금을 더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네? 적게 주겠죠. 갔더니 20%를 떼고 나한테 8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롯데백화점의 할인율은 몇 프로였어요? 5%. 알려지지 않은 상품권의 할인율은요? 20%. 위험이 더 크죠? 위험이 크면 더 높은 할인율을 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원래 이제 우리 어음 같은 데 적용하면 딱 맞는데 원래. 어음을 잘 모르실까봐 자, 상품권 얘기를 했어요. 자, 어음이 2개 있잖아요. 어음도 할인을 하거든요. 내가 1억짜리 어음을 2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6개월짜리 만기야. 그럼 6개월이 지나야 난 이 어음을 제시하고 1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이 어음은 지금 1억짜리 가치니까 1억이 안 되겠습니까?
1억이 안 되죠. 6개월이 지나야 1억이 된다고. 지금 현재는 1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들고 어음을 바꾸러 가잖아요.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이런 데 바꾸러 가면 현대차 어음하고 중소기업 어음하고 두 개를 들고 있어. 둘 다 1억짜리예요. 그럼 누가 더 현금을 더 많이 줄까요? 이 두 어음 중에. 현대차 할인율을 낮게 적용했다 이 말이야. 중소기업 어음은 위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돈을 더 적게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커지면요 현재 가치가 작아져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떤 할인율을 쓰라? 높은 할인. 상품권 생각해. 위험한 상품권 할인율이 높아. 됐어요? 기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나머지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65 이제 위험의 관리 방법인데 뭐 처리 방법, 관리 방법 따로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보면 돼요. 자, 1번에 위험의 회피라고 돼 있죠. 회피가 아까 앞에서 제외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제외할 때 회피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회피가 제외예요. 회피 뜻이 뭔데요? 그 제외 뜻이 뭐야? 내는 거. 그럼 제가 뭐 배제시키는 거 좋아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얘기해 준 대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한 데에만 투자한다. 왜 시험에 그렇게 내니까. 그 무슨 뭐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자꾸 여러분 표현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법을 공부할 때는요, 민법이나 이런 법 있죠. 법의 용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아. 말을 바꾸면 법은 뜻이 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공부해라 이 말이지. 개론은 좀 그래도 이론이기 때문에 뭐 말이 통하면 돼요. 하지만 가능하면 줄을 친 걸 위주로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자. 됐죠? 안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공부의 틀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 보유는 안 봐도 정가 볼게요. 정가. 자, 우리 조세에서도 정가 나왔었죠. 정가는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위험의 정가니까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겠죠. 이거 줄칠게요.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법. 이 정가는 그 종류가 중요합니다. 줄쳐 볼게요. 임대료 인상 줄치고요. 보험계약 줄치고요. 그것들은 별표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스왑이라고 있죠. 스왑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줄친 게 뭐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위험의 정가라고요. 정가라고요. 임대료 인상은요. 물가가 오르면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임차인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거고요. 보험계약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화재에 따른 손실을 보험회사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스왑도 마찬가지인데 스왑은 교환계약인데 교환계약을 통해서 내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세 개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OX. 그럼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제가? 그래. 이렇게 반 이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지. 얘기한 대로 안 하고 듣기는 그렇게 답은 자기 본인대로 해버린다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학습 사고가 아직 틀이 안 잡혀서 그래.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버려. 그럼 제가 정관이 회피니 말라 공부합니까? 다 온대. 그죠? 그 여러분들은 회피를 피하는 거라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회피는 뭐라고요? 제외. 회피는 제외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회피 그러면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 보험 가입하는 게 안전한 데 투자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정가라고요. 딱 그렇게 내면 걸려들겠죠? 아니, 그래.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래 놓고 시험장에 나와가지고, 아차! 아는 건데. 알기는 뭘 알아? 모르게 틀렸지. 아는 거 아니지. 모르는 거지. 자꾸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 안 돼. 그거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성자들은요, 자기 자신한테 가혹합니다. 자기가 틀리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러므로서 다음에 내가 안 틀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 사람들은 틀렸잖아. 에이, 많은 건데 틀렸네. 평생 그러면 안 된다. 1년 내내 아는 건데 틀렸다면 이게 붙어 있다니까. 몰라서 틀린 거야. 아시겠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응? 아, 시간만 있었으면 나 다 풀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 누가 못해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 건 실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 초반이잖아, 우리가. 그죠? 앞으로 아주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틀렸을 때는 자기 자신을 질책해야 돼요. 이걸 내가 왜 틀렸지? 다음부터는 절대 안 틀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뭐 틀릴 수도 있지. 다음에 뭐 맞추지. 이게 자꾸 무한 반복이 되잖아요. 시험 날까지 그 상태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적에 뭔가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몸에. 그래야만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다음부터 안 틀려야 되겠다.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방법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자꾸 관대하고 그럴 수 있게 해버리면 방법을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단 말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공부할 때는 낙천적이면 안 돼. 공부할 때는 낙천적인 도움이 전혀 안 돼. 낙관적인 거는 괜찮아. 나 합격할 수 있다. 자신은 괜찮거든. 나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좋은데, 틀려도, 괜찮아. 뭐,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위험의 통제인데요. 자, 통제는 그 밑에 보시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죠. 이 민감도 분석은 위험의 통제거든요. 그 민감도 분석은 별표입니다. 자, 민감도 분석이 뭔지, 이 뜻을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뜻을. 시험에 잘 내? 시험에 잘 내는데, 어렵게는 안 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인이 변하면 결과도 변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뭐가 투입이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투입 결과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입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투입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투입 요소가 변하면 결과도 어떻게 돼요? 변하죠. 맞습니까? 자, 내가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 국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었어요. 응? 그럼 고춧가루로 맛이 변하겠죠? 맞아요? 한 스푼 더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맛이 변하겠죠? 근데 별로 맛이 많이 안 변해. 근데 후추를 한 스푼 넣었을 때하고 후추를 한 스푼 더 넣었을 때하고 이것도 맛이 변하겠죠? 근데 후추를 한 스푼 더 넣었을 때는 맛이 많이 변해. 그럼 고춧가루가 민감해? 후추가 민감해? 후추가 민감하죠? 그럼 난 요리할 때 고춧가루를 신경 써야 된다? 후추를 신경 써야 된다? 그렇지. 그게 일종의 민감도 분석이야.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를 변화시키면 결과는 당연히 변합니다. 그런데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특히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걔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업을 하는데 내 임대 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잖아. 임대업은 왜요? 돈 벌려고, 수익을 내려고. 내 수익이 결과야. 그런데 임대료를 100만 원 받을 때, 110만 원 받을 때, 120만 원 받을 때 이렇게 임대료를 변화시키면 투자 수익 결과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 주죠. 공실률이 3%, 공실률이 4%, 공실률이 5% 이렇게 변하면 투자 결과에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이 변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죠. 그럼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공실이 5%일 땐 수익이 얼마지? 공실이 6%면 수익이 얼마지? 또는 은행 이자율이 3%면 수익이 얼마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내 투자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투입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 공실이라 그래 봅시다. 그럼 나는 어떤 걸 특히 신경 써야 되겠어요? 공실률을 특히 신경 써서 걔를 통제하겠다.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뜻은 아시겠어요?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그 결과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자, 265페이지. 민감도 분석이 1번 거기 별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줄칠게요. 투입 요소를 변동할 때, 밑줄, 투입 요소를 변동할 때, 그리고 이 투입 요소 동그라미, 투입 요소 동그라미, 별표, 변동할 때, 자, 그 다음, 투자안의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 줄 쫙 칩니다, 거기까지. 투자안의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 그럼 이게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뭐냐면,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고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시험 한번 볼까요? 오른쪽 기출. 기출. 265페이지. 오른쪽 기출 있죠? 자, 1번. 민감도 분석이란 밑줄. 그러니까 우리 출제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민감도 분석이란 딱 나왔죠? 그럼 묻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란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거구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 어떤 글자가 나와요? 투입 요소 거기 줄쳐야 돼요. 아까 제가 민감도 분석할 때 투입 요소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벌써 이제. 그럼 이 지문은 O예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 자, 그럼 출제자가 이 지문을 틀리게 내고 싶잖아? 그러면 거기 민감도 분석이라 안 그러고 거기 이상한 분석을 넣어요. 뭐 흡수율 분석이니. 흡수율 분석.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분석. 그런데 뒤에 투입 요소라는 글자가 있잖아? 그럼 그 지문 X. 투입 요소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분석이다? 오케이.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 밑에 기출 2번도 한번 볼까요? 민감도 분석은 또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투입 요소라는 게 있는가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입 요소 있나요? 없어? 있죠? 그럼 이 지문 어떻게 된다? O입니다. 일단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작년에 또 냈어, 이거. 자, 3번 볼게요. 3번 별표예요. 자, 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민감도 분석인데 투입 요소라는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X라고 바로 하면 안 됩니다. 투입 요소라는 게 있는데 민감도 분석이 아니고 다른 게 있으면 그건 X지만 투입 요소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그 외에 1번, 2번 있죠? 지금까지 민감도 분석은 항상 이렇게 냈어요. 지금까지 나온 민감도 분석 문제는 어떻게 냈다? 1번, 2번처럼 이렇게 냈다고.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딱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 작년에는 다르게 냈다고요. 33회 때. 네? 그럼 이 말은 출제자가 작전을 바꿨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변화가 왔다고요. 출제 패턴에 변화가 왔어. 내가 봐서는. 그 이런 애들은 또 나올 수 있어.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 나올 때는 제가 답으로 안 한다고 그랬죠. 처음 나온 애들 답을 하기 너무 가혹하단 말이에요. 수험생에게. 인사하고 갔다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다니까. 그럼 다음에 나올 때는 얘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잘 봐놔야 돼. 자, 거기서 마찬가지 민감도 분석이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을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왜 맞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투자 환경 변화라고 돼 있죠. 자, 투자 환경은 우리 투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맞습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자율의 변화라든지 세율의 변화라든지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투자 환경의 변화는 투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투자 환경이 변하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 투자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낸 지문이죠. 맞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답으로 안 하고 그냥 띄워서 그냥 이게 다른 게 답으로 떠 있으니까 이게 넘긴 거지. 이게 실제로 답으로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 어떻게 낼 거가 다음에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어. 그 민감도 분석을 다른 분석으로 해놓고는 이렇게 그대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딱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분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 됐어요? 이게 변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변화와 영향, 변화와 결과를 나타내는 게
민감도 분석이야. 강아지가 있거든. 강아지한테 소시지 한 개 줘봤어. 한 개 더 줘봤어. 얘가 이 소시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겠다고요. 이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소시지 줬더니 영향이 별로 없어. 응? 근데 사료는 뭐 수육, 고기 있잖아. 고기는 조금만 더 줘야 난리가 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겠다. 이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오케이? 그렇지. 자, 그래서 이래서 개론이 좀 어려워. 개론은 표현을 가지고 다르게 막 하기 때문에. 자, 넘깁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요. 포트폴리오의 뜻하고요. 상관계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가 뭔지는 잘 아시죠?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네. 분산 투자죠. 한 군데 몰빵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해라. 그러면 분산 투자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분산 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위험 감소 효과 또는 분산 투자 효과 뭐 위험 분산 효과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이대로 그대로 외울 필요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포트폴리오가 뭔지.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까 위험할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었죠. 체계적 위험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제거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요? 네? 피할 수 있는 위험. 그죠?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무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두 개 얘기했으면 둘 중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많이 묻습니다. 얘를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아요. 뭘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해도 체계적 위험은 안 줄어요. 안 줄어요. 꼭 기억합시다. 그럼 이 말은 불변이라는 얘기네. 안 변하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총 10%야. 총 위험이 10%인데 그 위험을 뜯어보니까 체계적 위험이 4%, 비체계적 위험이 6%, 그래서 총 위험이 10%라고요. 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럼 체계적 위험 4%는 변한다, 안 변한다? 걔는 그대로 4%야. 체계적 위험 그대로 4%라고. 하나도 안 변한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그럼 분산 투자라면 비체계적 위험 6% 있지. 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 볼게요. 포트폴리오의 뜻은 이것만 알면 돼. 자, 그래서 A라는 주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로는 대부분 다 주식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 투자론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이런 게 좀 없었어요. 자, 우리 자본주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에서 발달했던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맞아요? 자본주의의 중심이 주식이거든. 주식회사. 예? 그럼 주식에 대한 이론을 어디서 먼저 연구를 많이 했냐면 서구사에서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투자론은 대부분 다 주식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도 이렇게 주식을 예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A 투자한 그래도 돼요? 그래 A 주식을 내가 1억 원어치 살려고 그랬어. 내가 가진 돈 1억 가지고 A를 다 살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아,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이 줄어드는구나. 이걸 배웠어, 오늘.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B 주식하고 C 주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살려고. 분산 투자하려고요. 그래서 5천만 원, 5천만 원 나눠서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질문. 그럼 A만 살 때보다 B를 사든 C를 사든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더라도 위험은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요,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은 일단 다 줄어요. 당연한 거죠. 여기 한 군데 몰빵하는 것보다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만약에 세 군데 이게 다 투자하면 그럼 위험은 더 줄어들까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자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은 더 줄어듭니다. 위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30명이 여행을 가는데 한 비행기 다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30군데를 나눠서 타고 가면 사고가 나도 다 잘못될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옛날 삼성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출장 갈 때 임원들 다 나눠 타고 가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입니다. 뜻은 이해됐습니까?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사야 될까? A하고 C하고 사야 될까? 어떤 걸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사더라도 위험은 줄어요? 그럼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위험이 더 줄어드는 거 사야지. 위험이 더 줄어드는 거 사야 안 되겠어요? A, B를 샀을 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 거냐? A, C를 샀을 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 거냐?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어떤 걸 살 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까? 이걸 나타내는 게 저거라고요. 상관계수라고요.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이름부터 봐봐. 상관. 서로 관계가 있대. 서로 관계가 있다고요. 서로 관계가 있는데 얼마만큼 관계 있는데 그걸 숫자로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라고요. 그럼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관계를 나타낸 숫자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둘의 관계는요, 방향하고 정도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B도 항상 올라가요. 무슨 관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지. A가 떨어지면 B도 항상 떨어져요. 둘이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죠. 그럼 이때 상관계수는 첫 번째 방향을 나타내요. 그럼 둘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렇죠.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요.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플러스 그러면 같은 방향이야, 그냥. 같은 방향을 동일한 방향 그려도 됩니까? 유사한 방향 그려도 되나요? 뭐가 같은 방향인데요?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고. 그냥 플러스 그러면 같은 방향이라고요. 제가 플러스 같은 방향이라는 거 옛날부터 계속 하던 얘기입니다, 지금. 학계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그럼 플러스 그러면 무슨 방향? 마이너스는 그럼 뭘까요?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A가 올라가면 C는 항상 떨어져. A가 올라가면 C는 항상 떨어져. 그럼 이들도 무슨 관계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거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다른, 상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A, B 같은 방향끼리 투자하는 게 좋을까? A, C 반대 방향끼리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게 좋겠어요? 반대가 좋죠. 올라갈 때는 신나요. 떨어질 때는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같은 방향이 좋다, 반대 방향이 좋다. 이게 좋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투자할 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든다. 위험 분산 효과가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좀 책에 줄칠 거예요.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상관계수는 방향도 나타내지만 그 크기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상관계수는. 여러분, 상관계수가 크다. A와 B가 상관계수가 크대. 그럼 그 말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관계가 크다는 얘기일까? 관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상관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상관이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상관계수가 큰 애들끼리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상관계수가 작은 애들끼리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상관계수가 큰 애끼리 투자하면 안 돼. 잘 나갈 땐 잘 나가. 친구야 뭐 있나? 우리가 뭐 다 으쌰으쌰 해. 잘 나갈 때는. 잘못되면 둘 다 깜빵 가야 돼. 둘 다 깜빵 가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저 투자 뭐 투자했어요? 가자 보세요 했더니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 이거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건 비슷한 애들이잖아. 이거 그럼 전자회사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주식 뭐 하고 있으니까 할인 통닭 무슨 마니크 통닭 닭 관련 주식만 갖고 있어. 그럼 닭이 잘 될 때는 쫙 올라가겠지만 닭이 조류독감 걸렸대. 지금 조류독감이 걸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끼리 투자하는 게 좋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상관계수에서는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 유리. 상관계수가 클수록 작을수록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유리하다고요. 여기서 유리하다는 얘기는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상관계수는 제일 작은 값이 그럼 얼마인데요? 네? 적어놨잖아.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제일 큰 값은요? 1이죠. 맞아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제일 작잖아.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위험, 분산 효과가 최소, 최대겠죠. 제일 크겠죠. 얘는요. 위험, 분산 효과가 최소, 최대. 이거 뭐 이해됩니까? 그럼 위험 분산 효과가 얼마만큼 최대냐?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 가능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다 없앨 수 있다고요. 하지만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위험 감소 효과가 최소라 그랬죠. 네? 분산 투자 효과 없어요. 분산 투자 효과 없다는 얘기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줄어요. 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앞으로 상관계수 딱 나오죠. 시험에서 상관계수 딱 나오죠. 그러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케이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냐 이겁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뭔데요?
같은 방향. 분산 투자 효과 크다 작다? 작다. 마이너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분산 투자 효과 크다. 마이너스 1 분산 투자 효과 최대. 비체계적 위험 완전 제거 가능. 완전 제거 가능. 상관계수 플러스 1 분산 효과 최소.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럼 책 볼게요. 자, 268.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포트폴리오 효과.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자산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감소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핵심 한번 봐볼까요? 핵심 파란색의 동그라미 3번.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별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268.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이세요? 줄쳐 볼게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갖는다. 거기 기억부터 리얼까지 중요해요. 기억부터 리얼까지 중요해요. 기억 볼게요. 상관계수가 양 플러스인 경우 밑줄. 그럼 그 뒤에 무슨 말 적혀 있을까요? 같은 방향, 유사한 방향. 유사란 말 나오죠? 방향이 유사.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작다? 적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밑줄.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반대 방향, 다른 방향 이런 말 나오겠죠. 위험 분산 효과 크다. 그 뒤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 돼요. 뒤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리얼 디귿입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 상관계수 플러스 1 밑줄. 그 뒤에 위험 분산 효과가 없어서 위험 분산 효과 없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밑줄. 자, 그 다음 리얼입니다. 상관계수 마이너스 1, 상관계수 마이너스 1. 분산 효과가 가장 커서 밑줄.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꼭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 했네요. 포트폴리오.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포트폴리오를 다 공부할 때는 뜻, 상관계수 이렇게 딱 적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 아무리 읽어봐 소용.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읽고 나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끝난 거다. 이 공부가. 오케이? 제가 또 얘기합니다. 자, 시험을 공부할 때는 3단계. 첫 번째, 시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와요.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시험이 나온다고? 뜻하고 상관계수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복습하겠죠? 복습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걸 싹 지우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야.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 애들은 그냥 대충 책 몇 번 보고 시험장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인 애들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뜻! 하다못해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플러스 같은 방향, 위험 분산 효과 없다. 마이너스 반대 방향,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마이너스 1, 비체계적 위험 완전 제거 가능, 위험 분산 효과 최대. 플러스 1, 위험 감소 효과 최소.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비체계적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하죠. 그럼 체계적 위험은요? 여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그냥 논외야. 얘는 그냥 버린 자식이야. 얘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 질문해 볼게요. 상관계수가 0인 경우 포트폴리오 효과는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상관계수가 0인 경우 포트폴리오 효과는 없다. O라는 이유. O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좀 대줘봐. 내가 틀린 거 뭐라는 게 아니고 O라고 그랬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상관계수가 0일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좀 얘기해 줘봐요. 0일 때. 그냥 0이라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최소.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언제 그 얘기 했노? 0이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럼 제가 포트폴리오 효과는 언제 없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1일 때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1일 때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고 분산 투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일 때? 플러스 1일 때. 그래, 그걸 기억해. 0은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0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대답을 할 때는 틀려도 돼요. 저 틀린 거 뭐라 하지 않아요. 틀릴 수 있어요. 단,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답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버려라.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이건 여러분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할 땐 꼭 그게 필요합니다. OX를 할 때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왜 그럼 그거를 상관계수가 0일 때 O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으면 일관성이게 틀려야 되겠지, 사람이 또.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가 똑같은 유형문제 계속 틀려야 맞는 거야. 그 사람은 맞아. 일관성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떨 때는 틀리고 어떨 때는 맞고 또 어떨 때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 말은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막 푸는 거죠. 그건 안 돼. 그건 개선이 안 돼, 잘. 그래서 어떤 근거가 의해서 틀렸을 때는 그 근거를 제가 바꿔주면 그분은 다음에 안 틀리거든요. 근데 근거 없이 하다 보면은 수정해줘도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기억할 건 이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1일 때라고. 1. 아시겠죠? 0은요. 그냥 분산 투자 효과 있어요. 자, 그러자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 있는 거야. 뭐만 아니면? 1만 아니면 있어요. 그런데 작아질수록 1이 제일 크잖아. 그럼 점점점 작아질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 효과가 최대가 된다고요.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고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269. 평균 분산 지배원리입니다. 자, 그 평균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 평균 분산 지배율. 평균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기다가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 분산 동그라미. 분산 위험이죠. 분산이 뭐라고요? 위험이죠, 위험. 제가 아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 그랬죠. 자, 우리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면 처음에 위험했어요. 위험. 위험은 어떤 게 있나요? 사업상 위험이 있고요. 금융 위험이 있고요. 유동성 위험이 있고요. 크게 위험을 나누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수익률 했거든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 있어요. 비례관계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했더니 제외, 보수적, 위험 조정 할인율, 전가,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 여기까지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과 위험에 대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뭘 공부하냐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 기준을 위험과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겠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를 배울 거야. 지금부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그럼 수익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수익은 큰 게 좋겠죠. 위험은요, 작은 게 좋죠. 그럼 만약 수익이 똑같아. 수익이 똑같아. 투자니 3개가 있는데 수익이 똑같아. 그럼 우리 어디다 선택해? 어디 있는 거 사야 돼? 위험이 똑같으면요.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고요. 앞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투자안을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자, 269페이지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양가로 1번 줄 쳐볼게요. 위험이 동일한 경우 밑줄 줄 쳤어요? 그럼 그 밑에 가장 큰 기대 수익률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가장 큰 기대 수익률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밑줄. 그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가장 작은 위험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